예, 오늘부터 이제 경제교육 스타트 강의를 할 텐데, 일단은 사실은 올해는 이제 복습용으로 일단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일단은 어쩌다 보니까 예습이 돼버렸네요. 정규 강의하고, 그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조금 아마 이제 박정 교수님 설명하는 방식하고 제하고 좀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데, 박정 교수님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경제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하는 방식들이고요. 저는 아마 이제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해서 어떻게 하면 경제학을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자, 그래서 조금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좀 단순화될 테니까 그 단순화되는 것들을 계속 적용해서 훈련을 좀 하시면 아마 경제를 좀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진도는 거기 나온 대로 그 이중근 선생 사판입니다. 지금 심판 말고요. 사판입니다. 구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굳이 책이 없으셔도 별 상관은 별로 없어요. 일단 웬만하면 자료를 통해서 내용들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질문들 하시고 계속 적용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이제 출제 경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은 거기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학 파트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시험에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미시경제학입니다. 거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 비중은 거시경제 쪽에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미시가 어려우냐 거시가 어려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거시가 어렵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거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미시가 안 되면 거시가 안 됩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미시의 논리가 거시에서 적용되는데 적용될 때는 굉장히 단순한 논리가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시가 안 되는데 거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없고요. 미시가 되는데 거시가 안 된다는 얘기 더더군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시에서 우리가 공부한 기본적인 논리를 거의 거시로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선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경제학의 기초 파트와 수요 및 공급 이론이 있는데 경제학의 기초 파트와 수요 및 공급 이론이 경제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끝까지 거시경제까지 이걸 가져가셔야 돼요. 거시경제 가서 이걸 다 잊어버리시면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학의 기초와 수요 및 공급 이론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만 하셔야 돼요. 수요 및 공급 이론의 법칙과 경제학의 기초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 개념이 바뀌어요. 용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요 및 공급 이론에서는 가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게 외환 시장으로 가게 되면 가격이 아니고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환율하고 가격을 다른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의 본질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가 이해가 되면 환율 시장의 논리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다만 이제 개념이 가격이라는 개념이 환율로 바뀌게 되고 이 환율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 고유한 특징들만 부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 자체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중에 연결해야 되니까 경제학의 기초와 수요 및 공급 이론은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간간히 계속 물어봅니다. 무차별 곡선 이야기도 물어보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가격 효과를 많이 물어봅니다. 가격 효과를.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에 적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 효과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물어보는 정도.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및 비용 이론하고 시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데 대부분 다 보면 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및 비용 이론을 같이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생산 및 비용 이론의 관계는 뭐냐면 생산이 독립 변수겠어요? 아니면 비용이 독립 변수겠어요?
예, 비용이 독립 변수죠. 생산이 종속 변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개론서 같은 걸 읽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무엇이 독립 변수고 무엇이 종속 변수로 봐야 되는 이걸 순서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경제학은 특히나 이 순서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종속 변수를 먼저 이야기하고 독립 변수 이야기합니다. 경제학 개론서를 보면 생산 이론이 먼저 있고 그다음 비용 이론이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종속 변수가 뭔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 종속 변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이야기를 그 다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일단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이론 같은 경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윤이 어떻게 되느냐. 이윤을 올릴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윤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다. 보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총 판매액 아니면 총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쓰죠. 총 판매액 내지는 매출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총 판매액 아니면 매출액. 여기서 뭘 빼야 되죠? 비용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방식은 뭐냐면 이걸 물어보든지 이걸 물어보든지 두 가지 변수 값을 주고 계속해서 물어보는 방식이 이윤을 물어보든지 비용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이제 엮어서 보통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제 요거는 계산하는 문제니까 요거 초점은 그냥 당연히 대비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이 출제가 된 적이 한 번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본질은 생산 요소 시장 이론을 물어보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수요 공급 이론을 물어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왜 그런지는 제가 기출문제를 보여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진도를 나갈 때 그냥 나갈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기출문제의 적용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건 나중에 한번 진도 나가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균형 분석하고 후생경제학은 사실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출제가 안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후생경제학과 관련돼서 이제 소득분배 이론인데 소득분배 이론은 예전에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양극화 문제도 있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요즘에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지표 공공경제 이론은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에 한 번. 뭘 중심으로 주로 물어보게 되냐면 외부 효과를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외부 효과를.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파이널 그때 특강할 때 제가 이제 뭘 이야기했냐면 오염 배출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예전에 시점을 보면. 그래서 지금 오염 배출권 관련되는 이야기라든지 주로 외부 경제와 외부 효과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여기는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많이 물어봤던 건 도덕적 해이하고 정부의 경제학입니다. 역선택 문제. 그래서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중심으로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시에서 나오는 주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경제학 기초 수요 및 공급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이론에서 한 문제 아니면 이렇게 두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생산자 이론하고 시장 실패 이론 이쪽에 묶어서 한 문제, 두 문제를 물어보거나 대부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 및 공급 이론 파트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해마다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물어봤기 때문에 균형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기초 개념과 측정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GDP를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물가지수 용어 문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는 게 국민소득 결정 이론을 계속 자주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자주 출제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재정과 재정정책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고 총수요 총공급 이론과 관련되어서 재정정책과 경민정책 효과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추세입니다. 옛날하고 이제 이거는 변화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총수요 총공급 이론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재정정책과 경민정책 효과, 이걸 같이 엮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폐시장 이론 또 화폐시장 이론 자체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기 총수요 총공급 이론하고 같이 묶어서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한동안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한 몇 년 동안 계속 뜸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보다는 요즘에는 오히려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국제무역 이론 쪽에 많이 치중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크죠. 예. 그러니까 국제무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제무역을 이론들을 이해를 하려면 당연히 기본 논리를 전제로 깔고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걸 잘 이해를 안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한번 그냥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수출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수출 국가가. 그럼 수출 국가가 있으면 지금 현재 소비자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수출 국가의 경우에는 누가 유리합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유리할까요? 기업이 유리하죠. 기업이 유리한 이유는 뭐죠?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국내에 팔 물건이 줄어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건이 귀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게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불리해지고 기업이 유리해지는데 문제는 국제무역 이론을 공부하면서 이걸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안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수입하는 국가는 반대 상황이 되죠.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유리하죠? 소비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기본이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당연한 걸 전제로 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를 들면 그 국제무역 규제 이론 같은 것들 정리를 할 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면 누가 좋아지는 거예요? 수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유리하죠? 수출업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럼 수출업자의 잉여가 커지는 겁니다. 생산자 잉여가. 당연히 소비자의 잉여는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먼저 사실은 나 있어야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림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림을 막 해석한다고 욕을 봅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림에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고 보니까 그림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절대 그래프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각 단원마다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결론을 먼저 정리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일단 이것들을 항상 유념을 하시고 나중에 말씀드릴 때 이제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딴 게 아니고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지라고 하는 건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을 이야기하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외국과 거래를 해서 벌어들인 수입과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간 돈, 쓴 돈, 지출된 돈,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제하고 경제정책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방경제와 경제정책 효과라고 하는 건,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같은 솔로 모형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경제성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이거는 사실 뭐가 이해되냐면, 미시경제 이론이 이해가 잘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파트입니다. 근데 이걸 미시를 다 까먹고 뒤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경제학의 기초와 수요 및 공급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용 계속 끝까지 적용. 이걸 바탕을 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경제학이 계속 어려워져요. 네. 자, 그래서 출제 경향들을 한번 정리를 했고요. 경제학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중근 선생 책의 기준을 일단 살펴볼 건데, 이중근 선생 책이 약간 목차가 이상한 부분이 거시 쪽에 좀 약간 목차가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돼서 약간 없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강의 때 제가 보충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제 차례 요약을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보죠. 일단 경제학 기초에서 경제학이라는 데 있는데 경제학은 뭘까요? 그런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경제는 뭡니까? 경제는 뭐죠? 경제는 뭐가 경제예요? 경제라고 하는 건 행위를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생산과 분배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류 경제학의 특히 고전주의, 이제 고전학파 경제학의 가장 기본 논리는 무엇이냐면 생산을 해야 분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져요. 얼마 전에 재밌는 게 있었죠. 그 얼마 전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JTBC에서 유승민, 전원책, 유시민 이제 그 양반들을 불러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했는데 유시민 이제 작가가 유승민 의원한테 질문을 했었죠. 혹시 복지를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예전에 저랑 토론을 했을 때와 혹시 생각이 바뀌셨나요? 뭐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유승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생각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요거 그대로입니다. 딱 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생각하는 거, 주류적인 경제학자들 생각하는 논리가 딱 이 논리예요. 생산을 해야 분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많아지면 이것도 많아진다. 요 이야기거든요. 이게 좌파하고 우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좌파하고 우파가 나눠지는 게 바로 이 측면이에요. 이게 여기에 자극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게 무조건 1차적인 거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다. 라고 이제 주장한 쪽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고전학파 경제학을 지금 공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 이걸 해서 이걸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뭘 세우게 되죠? 수요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이제 구매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지금 이제 아버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님이 주로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니까 아니면 어머님이 경제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회사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생산을 하죠. 열심히 일을 해서 생산을 하면 이제 물건을 팝니다. 물건을 파고 나면 판매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럼 판매 수입이 올라오면 그 이윤을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죠? 그게 바로 월급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뭘 하죠? 우리 어머님은 예산 계획을 세웁니다. 예. 가계 생활비는 얼마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애들, 학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수요 계획입니다. 물건을 구매할 계획이죠. 이게 수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 계획을 실천하면 이게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논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경제학 본론이 아주 지금 교묘한 게 뭐냐면, 원래 이론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제학 여기에 끝이잖아요. 그죠? 이게 끝이니까 사실은 변수와의 관계로 따지면 얘가 종속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수요 계획이니까 얘를 먼저 갖다 뒤밀어서 수요자 이론, 소비자 이론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산자 이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목차 구성이. 이게 그냥 목차가 그냥 짜진 게 아닙니다. 다 목차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어떤 논리, 경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첫 번째 날이 나와야 되는 게 생산과 분배를, 이 경제적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이제 근대화의 논리는 당연히 그거죠. 생산과 분배를 잘해야 된다. 왜 생산과 분배를 잘해야 되죠?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님이 왜 고민을 해서 수요 계획을 막 세우시죠? 월급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맨날 그 말씀 하시죠. 쥐꼬리만한 월급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살림을 살려고 하니까 미치겠다. 예, 저도 어릴 때 워낙 많이 듣던 이야기라서.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희소성이죠. 그러니까 생산과 분배를 이걸 무작정 늘릴 수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항상 제한 조건이 따라옵니다. 희소성. 희소성. 근데 경제교과서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에서도 좀 약간 그렇고 희소성을 굉장히 모호하게 설명해요. 근데 희소성은 경제학의 모든 주제와 연결되어서 다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디에 직면해 있냐면 희소성에 직면합니다. 왜 지금 그렇죠? 내가 자본금이 정말 많아가지고, 지난번에 밥 먹다가 이제 무슨 드라마 방송을 봤는데, 보니까, 누구죠? 전지현? 전지현이 막 눈물을 흘리니까 진주로 변하더라고. 그렇죠. 눈물을 흘리니까 진주로 변해요. 이게 눈물이. 근데, 거기서도 보면 전지현이 사망하고 나면 더 이상 눈물은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자본금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 직면하냐면 희소한 상태에 직면합니다. 자본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재 사업주, 그 다음에 소비자, 우리 가게, 그 다음에 국가, 이걸 봤을 때 경제활동을 위해서 항상 전제되어 있는 제한 조건은 희소성입니다. 월급이 작다든지, 내가 지금 자본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자원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니까 희소성은 곳곳에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생산과 분배를 희소성이라는 제약 조건에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잖아.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경제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제학과에서 이걸 다루시는 교수님도 있고 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경제학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이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균형. 잘해야 된다고 했잖아 방금. 그죠? 생산과 지금 현재 분배 활동을 하는데 희소성의 조건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생산 분배를 제약 조건 속에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약 조건이 잘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균형이라는 뜻.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경제학의 기초 파트에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합리적 선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합리적 선택의 뜻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리고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편익과 비용의 차,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 차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학 기초 파트에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편익과 비용을 극대화한다고 했을 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총량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한계 개념이 있습니다. 총량 개념적으로 이게 극대화가 되려면 한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찾는 게 경제학의 모든 공통된 분석 방법이에요. 이게 총량을 달성하고 총량이 극대화되려면. 그럼 총량은 이거의 총편익과 총비용 이래 되는 거예요. 총편익, 총비용. 그러면 총편익과 총비용을 빼서 나타나는 총이득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원래는 편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순수한 편익, 총순수 편익. 그러니까 순이득, 순편익입니다. 총순편익, 총순이득. 이게 지금 이제 총량적으로 극대화가 되려면 한계적으로 얘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얘와 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한계라는 개념이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한번 그냥 차근차근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뭐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 때 그 도시락 먹으면서 콜라를 마셨는데 내가 지금 이제 콜라를 한 병을 마셨단 말이에요. 만족감이 대단히 컸습니다. 두 병째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아까보다는 좀 덜해집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만족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안 줄어듭니다. 이거 자꾸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총의 개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총량적 개념은 계속 늘어납니다. 편익이. 한 병 마실 때 늘어나죠. 두 병 마실 때 계속 총량적 개념 늘어납니다. 어떤 게 줄어드는 거냐면 요거와 요거 차이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마셨을 때 느낌과 두 병째 마셨을 때 느낌과 이 느낌의 차이, 순간순간의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 순간순간의 느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계적 심리입니다. 이게 한계적 심리죠. 순간순간의 어떤 느낌. 이 한계적인 부분이 이걸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내가 소비를 하는 놈도 있었고 여기까지 소비를 하는 놈도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소비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여기 한계입니다. 그런데 돈이 더 있으면 좀 더 늘어난 다음에 여기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아니면 4병까지도 더 구매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편익을 기준으로 이제 한계적 심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까지는 플러스였는데 한 병을 더 먹으면 한계적 심리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계적 심리는 플러스에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죠? 마이너스로 갑니다. 계속 그죠? 점차 줄어드니까. 근데 마이너스로 간다는 말은 얘가 계속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쭉 가는 순간 총량적 개념은 어쨌든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문제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은 어떻게 되죠? 총량적 개념도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디서 멈춰야 되죠? 총량적 개념이 총량이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순간까지 가야 됩니다. 총량이 줄어드는 순간까지. 그러면 한계도 어디에서 멈춰야 되죠? 총량이 줄어드는 순간에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손해요. 총량적 의미의 편익이, 순편익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야기죠. 총량은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총량은. 그래프 표현하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다가 요 정점을 딱 찍는 순간 여기서부터는 감소하게 돼 있죠. 이게 지금 그 의미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계적 의미는 계속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죠? 한계적 의미는 요 순간에도 계속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해 나가면서 쭉 가는 거예요. 감소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기울기를 그리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완만해지고 있죠. 이 기울기가 뭘 뜻하는 거냐면 한계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한계 심리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 딱까지 먹었을 때를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고 이 부분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혹시 그 말 기억나세요? 균형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면 정치학할 때 이야기했는데 신에서 온 겁니다. 그죠? 균형이라는 말은 신에서 온 겁니다. 신은 뭐죠? 퍼펙트한 존재입니다. 퍼펙트한 존재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운동을 안 하죠. 정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나중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헷갈려 하시는 게 이겁니다. 초과 수요도 있고 초과 공급이라는 상태도 있는데 문제는 이걸 지금 자꾸만 움직인다 생각하세요.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나왔는데 이거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일시적으로 약간 균형이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상태인 겁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그럼 이거 자체가 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 자체가 이쪽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아니면 수요 자체가 지금 현재 수요라고 하는 놈 자체가 이쪽으로 이동해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신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퍼펙트한 게.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이상은 그래프 자체가 이동을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는 순간은
계속 균형 상태인 거예요. 균형 상태. 다만 일시적으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시적 상태는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이제 계속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 가서도 해야 되냐면 외환시장까지 이걸 계속 적용해야 돼요. 이 논리 자체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편익과 비용이 극대화돼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극점을 찍는 것은 총량적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총량이 극대화를 찍었을 때, 균형을 달성했을 때 그 순간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한계로 설명합니다. 네가 어디까지 먹었다. 네가 어디까지 지출했다. 요걸로. 그러면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제 콜라를 6병까지 먹었다. 7병까지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총량이 줄어든다. 총량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까지 지출된 비용이 한계적 심리하고 한계적 심리에서는 항상 같아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 편익과 비용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래서 총량적 의미에서는 이것 자체가 총이득과 총편익이 극대화돼야 되는데 한계적 의미로 가버리면 어떤 표현으로 바뀌게 되냐면 편익과 비용 이게 한계가 이제 달라붙습니다. 한계 편익, 한계 비용 이게 달라붙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순간순간 판단해서 이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순간순간 판단해서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 남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은 제로가 되는 순간이죠. 그러면 한계 순편익이 0이 되는 순간 순편익은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소비자한테 갖다 붙입니다. 소비자의 총량적 의미의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된다. 그럼 이걸 설명해봐라. 소비자 편익의 극대화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소비자 균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 균형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계의 순간이 편익과 한계의 비용의 순간이 같다는 거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의 순간이 같아진다. 이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학 글쓰기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서술형이나 논술형 같은 경우에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의 소비자 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상태가 왜 소비자 균형이냐를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설명 방식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글 쓰는 방식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뒷받침해 좀 부연 설명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필요한 글쓰기입니다. 일단. 자, 일단 그러면 논리를 하나 만듭시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희소성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 속에서 우리는 생산과 분배 활동을 하는데 그 생산과 분배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생산과 분배 활동을 잘해야 되면 그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거는 바로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다. 효율적으로. 그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야기다. 그럼 효율성의 극대화는 뭐냐면 결과적인 차원에서 볼 때 총량적 의미. 이 총량적 의미가 극대화돼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효율적으로 잘한 거죠. 그럼 총량적 의미가 어떤 순간에 극대화되는지 설명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한계적 의미로 설명한다고요. 마지막 그 순간을 찾는 거죠. 제외 순간을. 보통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찾을 거 아니야. 합격도 마찬가지잖아. 합격의 순간이 맞잖아. 총량적 의미에서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합격의 순간은 언제죠? 1년 만에 합격하면 마지막 1년이 그 순간이고 2년 만에 합격하면 마지막 2년째. 이때가 그 순간이잖아. 이 순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한계적 판단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미분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일단 논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총량적 의미의 극대화가 되려면
그 총량적 의미의 극대화를 설명하는 방식은 한계로 설명한다. 아시겠죠? 일단 요걸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이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방금 했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뭘 잘하는,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잘한다는 이야기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다.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총량적 의미고. 이 순간을 설명하려면 한계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한계적 설명, 한계적 판단이라고, 한계적 심리라고 일단 표현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인데, 이 파트에서 또 이제 중요한 의미는 뭐 기회비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시 세부 목차를 보면서 할 거고요. 2장에 보면 경제학 연구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시험에서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학 연구의 방법은 학자들이 하면 되고요. 우리는 연구할 거 아니니까, 시험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경제학을 지금 현재 경제학이 어떤 논리로 되어 있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독립변수, 종속변수로 항상 이루어져 있다. 이야기인데,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 모든 편익과 비용은 다시 편익의 하위 개념들로 설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의 편익은 효용으로, 생산자의 편익은 생산과 이윤으로,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용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가격으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편익과 비용은 나중에 하위 개념으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둘 사이의 관계가. 편익과 비용 중에 도대체 어떤 놈이 지금 현재 독립변수고 어떤 놈이 종속변수예요. 좀 전에 우리 했잖아. 어떤 놈이 독립변수고 어떤 놈이 종속변수예요. 얘가 독립입니다. 그죠? 얘가 뭐죠?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법칙을 설명할 때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면 독립변수인 비용이 통해서 편익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렇게끔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경제학을 쓸 때 뭐도 만들 수 있냐면 식을 만들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의 모든 식의 어떤 표현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종속변수가 위에 있겠어요? 아니면 종속변수가 위에 있겠어요? 밑에 있겠어요? 종속변수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세요? 종속변수가 위에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학과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시죠. 종속변수가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그렇죠. 종속변수는 항상 위에 위치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싶은 바가 종속변수고 독립변수는 원인 제공만 해주는 이야기예요. 이걸 궁금해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궁금해하는 거냐면 이 조건에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때 이거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항상 기준 잡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조건은 항상 밑에 다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때 마찬가지인데 경제학 교재 가격하고 법 교재 가격을 비교를 해서 법 교재의 상대 가격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표시되죠? 뭐가 위에 있어야 돼? 우리 뭐가 궁금한 거죠? 이게 궁금해요. 이게 궁금해요.
얘가 궁금합니까? 얘가 궁금합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법교재 상대 가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궁금한 거야? 법교재 가격이 궁금한 거잖아. 그러면 뭘 비교 대상으로 두고 이걸 궁금해하는 거냐면 경제학 교재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교재 가격이 밑에 와야 되고 당연히 법교재 가격이 위에 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경제학 공부하실 때 놓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경제학의 모든 값은 상대적 값들입니다. 그 상대적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대표적으로 제일 앞에서 공부하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을 왜 공부하냐면 경제학이 상대값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유는 뭐냐면 한번 보실까요? 선택을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택을 했다는 말은. 포기한 것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 선택은 뭘 전제로 한 거냐면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이에요.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 이해되시죠?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인데 그 포기된 게 뭐냐? 도대체 뭘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냐? 포기를 뭐 했단 말이냐? 포기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포기가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기회비용이다. 그 말이죠.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 이거는 나중에 문화인류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문화인류학에 보면 레비스트로스라고 하는 문화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문화인류학 이론을 전제로 했던 이론이 뭐냐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인데 이 구조주의란 뜻이 뭐냐면 복잡한 뜻은 아니에요. 모든 건 우리가 현상으로 관찰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데는 뭔가 밑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5 꿈과 끼를 강조하는 2015 개념교육과정이 현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뭔가 숨은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 이야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진짜 숨은 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비스트로스가 이야기했던 게 문화적인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 문화적인 현상은 뭔가 보이지 않는 구조하에서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레비스트로스 주장입니다. 그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언어적 구조. 근데 도대체 이 언어적 구조가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문화현상이 나타나는 언어적 구조에는 항상 이양 대립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발전되는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는 거죠? 추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반드시 그거는 뭘 전제로 하는 이야기냐? 추함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우리의 표현들은 대부분 다 보면 이런 구조하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걸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저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택은 항상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포기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얻는 편익도 항상 뭘 염두에 두냐면 비용과 같이 세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따질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따져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논리 구조 자체를 일단 같이 통째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째로 가지고 계셔야 나중에 경제학을 외우지 않고 이거는 읽어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자꾸만 읽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로 가지 마시고 읽고 외우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당연하지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경제학은 좀 더 쉬워집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하고요. 그래서 경제학 연구의 방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딴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독립변수는 뭐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독립변수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다. 종속변수는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편익을 기준으로 삼는 거다. 일단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이 나와 있죠. 수요 공급 이론. 수요 공급 이론이 나와 있는데 공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생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생산 요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수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 요소 구입 여기에다가 생산 요소로 내가 생산 요소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공급을 해주고 내가 뭘 하는 거죠?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수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보면 경제학 원론책에 보면 경제순환도라고 해서 뺑뺑 돌리는 그림 있죠. 이게 별게 아닌 그림 같지만 여기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엄청난 많은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런 모든 경제적인 어떤 활동, 뭐 기업이 수입을 해서 수입 원자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생산을 투입하고 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기 뭐죠? 공급입니다. 이런 과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공급이에요. 이건 뭐죠? 내가 지금 현재 일자리 구한다고 원서를 한 100장을 쓰고 드디어 취업을 했고 취업을 해서 지금 현재 내 노동력을 공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월급을 받았고 월급 받아서 계획을 세웠고 지출 계획을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뭐예요? 이게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급과 수요라고 하는 데에는 엄청난 많은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경제적 활동의 마지막 종착지가 얘들이에요. 경제적 활동의 마지막 종착지 얘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종착지 얘들이 어디서 만나죠? 시장에서 만납니다.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의 결론을 보여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이 최종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이야기가 맨 앞에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와 있는 거죠. 책에. 이게 먼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냐 설명할 때 수요와 공급 얘들이 만나는 거 조정되는 걸 어떤 변수가 작동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신이 작동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죠. 보이지 않는 손, 신이 작동한다는 거. 이게 아담 스미스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작동을 해서 얘들이 잘 만나서 자동으로 조정되게끔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거는 모든 시장에 적용됩니다. 생산 요소 시장이든 상품 시장이든 외환 시장이든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래되는 모든 것에는 이 논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국제시장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모든 미시 거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논리를 이걸 지금 포함하는 건데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최상위에 있는 포괄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좁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공급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급 뭐예요? 상품 공급이 제일 처음이죠. 또 생각나는 공급은 뭐가 있어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거죠. 또 생각나는 공급이 뭐가 있어요? 수입 물건을 공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출하는 거죠. 이게 전부 공급이에요. 수요는 어떤 수요들이 있죠? 하위 개념으로 따지면 소비자가 물건 구매 수요가 있죠. 생산자들은 요소를 구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산 요소나 원자재를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은 어떻게 되죠? 한국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는 거죠. 외국 수요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거는 포괄적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이 포괄적 개념의 이제 구체적인 스토리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 경제학 원론의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수요 공급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총량적 의미하고 저걸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지금 현재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기초를 다지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걸 완벽하게 숙달을 시켜놔야 돼요. 보시면서.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숙달이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용하실 때 충분히 쉽게 적용할 수가 있다. 그 경제학을 좀 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경제학의 기초 파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지금 이제 제2편부터 다시 한번 내용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경제학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뭘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지를 해서 거시까지 한번 전체 내용들을 한번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개관을 해보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걸 전체 그림을 짜놓으면 어쨌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시도 편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